안녕하세요. 금투자와 은투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설명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조규원 작가, 양별이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일단 금값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게 본질일 거고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금값이 왜 올랐을까? 이거를 봤을 때 지금은 금이 오르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려울 만큼 금의 상승 모멘텀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분, 경제 위기와 같은 그런 우려도 있고요. 전쟁, 인플레이션, 정말 모든 부분들이 금값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게 더욱더 격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금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최근 들어서 금을 정말 무섭게 사요. 정확히는 2010년부터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금 금을 늘리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최근 2022년부터 역사상 단 한 번도 유례가 없었던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의 지금 금매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전쟁은 많이 있었어요. 뭐 중동 전쟁도 있었고요. 이렇게 전쟁들은 늘상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금을 못 사서 안달인 상황까지 만들었느냐? 그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속에서 미국과 서방이 가했던 경제적 제재, 스위프트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흔히 달러와 금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곤 해요. 202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달러가 가장 큰 안전자산이다. 우리도 뭐 경제위기 온다 그러면 뭐 달러 사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도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 안전자산을 모아놔야 되는 그 국가의 외환보유고에 달러를 정말 많이 모아놨었던 겁니다. 근데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서방은, 미국은 스위프트 제재라는 경제적 제재를 합니다. 모든 외화 자산을, 달러 자산을 다 동결시키고요. 그리고 달러 거래 자체를 다 막아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냥 한 명의 국민, 한 명의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뭔가 미국이 되게 정의 구현을 해줬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건 국가 입장에서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면 더 이상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자산을 뺏어다가 나와 적대국인 국가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정말 위험한 자산이 된 격이죠. 그러면 언젠가부터 달러가 금보다 더 큰 시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큰 시장에 있었던 모든 돈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야 됩니다. 어디론가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면 달러 말고 다른 어떤 게 있을까요? 위안화는 사놓고 마음이 안전할까요? 뭐 원화는 안전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가장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조차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다른 국가의 화폐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겠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많이 상승을 했었던 거고, 탈중앙화라고 이야기된 금이나 비트코인이 많이 각광을 받는 건데, 이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외환보유고에 담아두어야 할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금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금이 최고의 선택지였고 그거 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2년부터 항상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시작하면 정말 몇 시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이 금이라는 자산이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간이 살아온 그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사용됐어요. 사실 화폐로서 쓰인 자산은 정말 많아요. 뭐 담배도 쓰였고요. 조개 껍데기부터 정말 다양한 것들이 화폐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모든 화폐들 중에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았던 화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금이랑 은을 제외하면 모든 화폐들은 다 가치가 0으로 수렴을 했었거든요. 그 5,000년이란 시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왔던 그 역사성이 금을 첫 번째로 안전자산이라고 만들어주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금이라는 자산은 정말 말 그대로 그 누구도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그 러시아를 제재할 때 그 스위프트 제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 거래소가 런던에도 있고 그다음에 뉴욕에도 있어요. 여기서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러시아산 금은 받지 마라 라고 이제 공표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의 금인지 아닌지 알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금이라는 게 러시아 이렇게 일련 번호 다 적어놔도 녹이면 그 순간 이 금이 어디서 났고 누구의 금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국가들은 금을 항상 비축해 놓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최악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이 금은 돈으로서 쓰일 수가 있거든요. 나 말고도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이 금을 원하기 때문에 수요층이 존재하고요. 플러스로 이 금은 한번 어떤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그 뒤에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가 이제 러시아의 금을 수입해서 그거를 런던 금시장이나 혹은 뉴욕에 있는 뉴욕 금시장에 갖다 팔면 그러면 뉴욕 금시장에서는 이게 인도금이라고 생각하지 러시아금이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장 최상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금도 다양한 경제적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식과 연관을 지어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과 금은 거의 상관성이 없습니다. 이제 흔히 금은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 반대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식의 움직임이 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다만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이제 지난 100년 동안 금의 사이클과 주식의 사이클을 이제 쭉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색칠한 부분이 전성기인 자산의 색깔을 이제 표시해 놓은 겁니다. 1920년부터 1929년까지 주식의 거대한 상승장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금은 정말 죽을 썼다라고 말할 만큼 되게 성과가 미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사이클 1929년부터 1950년까지는 금의 최고 강세장이 왔고 그때 주식시장은 되게 좋지 못한 성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주식,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금, 주식, 금 이렇게 사이클이 번갈아 가면서 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시작한 이 주식의 사이클이 이제 뭐 거의 막바지에 왔고 이 다음 사이클에선 당연하게도 금의 사이클이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뭐 금의 사이클이 또 보통 9년에서 13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금의 사이클이 10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 10년의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또 주식의 사이클이 올 거고 그 주식의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금의 사이클이 올 거다. 이런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맞습니다. 근데 둘 다 맞는데 둘을 같이 봐야 돼요. 금리 자체로만 보면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나 배당을 주지도 않는 금은 뭔가 다시 가치를 많이 받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나 배당을 주는 그런 뭐 채권이나 주식에 사람들이 몰릴 테니까 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통념이 있는데 실제로 지난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금리가 오를 때 금 가격이 오른 적도 많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 금 가격이 오른 적도 많고 그냥 제각각입니다. 아무런 그 상관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하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만약에 금리를 한 20%씩 준다. 은행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금을 투자하겠는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빼놓은 건 1년에 은행에서 금리를 20%씩 주는데 물가가 막 100%씩 뛰어요. 그러면 은행에 넣어서 얻는 이득보다 물가가 올라서 손해보는 게 더 크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뭐 금뿐만 아니라 뭐 미리 먹을 쌀이나 뭐 이런 생필품들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가 역사 속으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실질금리라는 거예요. 실질금리는 이제 이 명목금리, 금리, 쉽게 말해서 은행 이자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퍼센트만큼을 뺀 값을 이제 실질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난 90년 동안의 실질금리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든다라는 말은 은행에 내가 예금을 해둬도 뭐 국채나 이런 채권에 투자를 해도 물가가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나는 손해를 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실물 자산을 찾아요. 뭐 금이나 원자재나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들었던 1934년, 1970년, 2002년
그리고 2019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이러고 이제 금 가격의 지난 10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정확히 그 시기부터 금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질금리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빠져드는 순간부터 금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었구나. 요거를 이해하시면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시그널은 되게 분명해요. 이렇게 보여드렸던 실질금리도 있고 그 외에 생산량이나 이제 몇 가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그널들이 있는데 이 모든 시그널이 다 이제 2019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이클이 시작되면요, 금은 되게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추세가 길고 매우 분명하다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요, 또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게 이제 금의 특성입니다. 사이클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 이어지는 사이클이 나타나는데 2019년부터 시작된 금의 사이클은 대략적으로 10년이라는 그런 사이클의 기준을 두고 보면 한 2029년에서 2030년 정도까지 이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슈퍼 사이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상승의 초입부보다 당연히 상승의 그 마지막 부분으로 갈수록 상승률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지금 한 중간 정도 온 거죠. 지금 시점이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의 매장량이 한 5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년에 금 생산량이 대략 한 2,000에서 3,000 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볼 때 금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고갈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뭐 석유처럼 뭐 쓰면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쓰긴 할 텐데 어쨌든 땅에 묻혀 있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금의 양은 되게 한정되어 있고 그게 한 20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끔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시긴 한데 인간이 이제 다이아몬드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이아몬드는 이제 합성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금은 말 그대로 원소예요. 가장 작은 단위인 원소라서 이거를 인간이 만들어내기는 되게 어렵죠. 예. 사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보통 1g의 금을 만드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물론 완전 SF적으로 가서 정말 미래에 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금이라는 건요, 그 우주가 처음 탄생할 때 빅뱅이 일어나야만 금이라는 원소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구상에 있는 금의 양은 한정돼 있고 금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차라리 바다 밑에 옛날에 막 보물선들이 이제 가라앉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라앉은 보물선들을 다시 이제 끌어내서 거기서 금을 채굴 하던가 아니면 우주에서 이제 무슨 소행성들에서 이제 금을 좀 채굴해 오던가 이런 게 그나마 경제적인데,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도 돈이 남을 만큼 금값이 비싸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정말 뭐 금을 이미 투자하신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뭐 200배, 300배 이상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금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까? 가격을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참 재밌게도 금 가격은 확실한 공식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많이 잘 안 알려져 있기는 한데 사실은 원래 되게 유명해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자산이 5,0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했고 금과 은에 대한 그 가격 데이터도 5,000년치 데이터가 있어요. 기원전 3,200년부터 금에 대한 그런 가격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지는 솔직히 다른 어떤 자산들보다 구하기는 참 쉽습니다. 2,400년 동안 입증된 방법인데 결국에 금은요, 지난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이 담보가 된 어떤 화폐가 만들어지고 그 화폐가 보통 우리가 쓰는 뭐 달러나 원화 같은 게 그런 화폐였어요. 이런 화폐들이 이제 금과 연동이 되어 있다가 이제 금과 끊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폐 발행량이 너무 많아지다가 더 이상 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많이 줄어들 때,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갈 때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린 화폐의 양만큼 금이 다시 가격이 재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2,400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막 고대 로마 시대나 뭐 중국의 뭐 12세기, 13세기 뭐 뉴프랑스
뭐 이런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늘상 반복됐던 행위고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건데 결국에 발행된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1934년에 한번 이렇게 금 가격이 재평가됐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이 발행한 화폐의 양과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을 이렇게 차트로 비교를 해보면 이 괴리가 요 정도 벌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나중에 금이 재평가될 때는 1대1이 되는 수준까지, 최소 1대1이 되는 수준까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1934년에 금 가격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평가를 하면서 금 가격이 이 본원 통화의 양과 맞아 떨어질 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엔 1970년대에 또 한 번 재평가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닉슨 쇼크라는 일이 있었어요. 원래는 달러를 가지고 가면 금으로 교환을 해주는 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미국에 더 이상 바꿔줄 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화폐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는데 그만큼의 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 금 내놓으라고 하니까 나 금 못 준다, 배째라, 이렇게 말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에 닉슨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닉슨 쇼크였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에 대한 그 화폐에 대한 믿음이 빠르게 무너지면서 이 화폐 본원 통화의 양만큼 금 가격이 최소 그 이상까지 올라갔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원 통화량을 넘어서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화폐가 안정을 되찾으면 그러면 이제 화폐가 다시 발행이 되더라도 금 가격도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본원 통화량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금 가격은 대략 한 23,000불 정도를 가야 돼요. 이게 지금 금 가격이 한 2,600불 정도 되니까 거의 한 8배가 올라야 되는 수준인데 그게 말이 될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돈에 지금 4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럼 8배 치면은 대략 한 350만 원 정도? 한 돈에 금 가격이 350만 원이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좀 어려울 것 같죠? 근데 2400년 역사에 그러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2000년, 20년 전에 아마 20년 전에 뭐 돌반지를 사보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돌반지 가격 한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40만 원, 50만 원 합니다. 금 가격은 분명히 올라요. 20년이 뭐 길다고 보면 길고 짧다고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금의 재평가가 일어날 때는 뭐 10배고 20배고 막 심할 때는 막 몇만 배도 상승을 해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 사이클의 중간에 와 있다. 금 가격은 23,000불 갈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은 오해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부를 때 흔히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그 금과 비트코인이 본질적인 속성 중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한정성이라던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한데 근데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금과 같진 않습니다. 오히려 아예 전 다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하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투명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보안 기술로서 어마어마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을 누군가가 조작해서 여기에서 장부가 틀리게 되더라도 다른 쪽에 이 사람을 제외한 모든 장부는 다 옳은 장부를 쓰고 있으니까 누구도 이게 조작을 하기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이 누구한테 들어가서 누구한테 갔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에 비트코인이 이제 빠져나가는 순간 뭐 비트코인이 뭐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질 일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 자체가 이 지갑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다고 또 다시 생각해보죠.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에 금이 아니라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비트코인을 건네받은 국가는 누구인지 다 알 수 있고요. 그 국가가 만약에 러시아한테서 받은 비트코인을 미국과 거래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받았을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라는 부분이
그냥 말만 탈 중화가 아니라 진짜 익명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비트코인은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내 개인 지갑을 누구한테도 공개하지 않고 만들고, 뭐 우리나라는 물론 트래블롤이라는 것 때문에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돈이라는 건요, 정확히 우리가 돈과 화폐를 구별해야 되는데, 돈이라는 거는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 이렇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엮였을 때 나를 지켜주는 가장 최고의 자산은 무엇인가, 그거를 판단을 제때 내리는 이제 국가들이 가장 많이 번영을 했고 그렇게 이어나갔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비트코인은 금과 되게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파생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금값이 요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금에 대해 되게 낙관을 가지신 분의 입장에서는 금값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고, 그리고 비트코인이란 새로운 존재가 나왔다 보니까 금값이 원래 올랐어야 될 것보다 덜 오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이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이 본질까지 들어가면 금과 비트코인은 되게 다른 자산이에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봐도 금과 비트코인은 상관계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금과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게 금 가격이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 교촌치킨이 있어요. 근데 옆에, 우리 집 바로 옆에 순댓국밥집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야식을 시켜 먹는 사람들의 배달 주문량이 줄어들까를 생각하면, 이게 같은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치킨집과 순댓국밥은 속성이 되게 다르거든요. 물론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떤 사람은 순댓국밥이 생기니까 뭐 치킨 대신 순댓국밥을 먹는 소수의 사람이 있겠지만, 매출 자체로만 볼 때 그게 순댓국밥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치킨집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금과 비트코인은 큰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화폐로서의 가치,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금이 영향을 받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사실 금 가격이 오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금이라는 건 한정된 자원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치가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금 가격은 막 오를 때는 막 30배, 막 100배 이렇게 오르기도 합니다. 떨어질 때는 또 마이너스 70%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요. 그거는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금의 가치가 달라진 게 아니라 화폐의 가치가 자꾸 변동하니까, 우리는 이 화폐의 관점으로 금을 보니까 금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 가격이 뭐 10배가 오른다, 뭐 20배가 오른다 라는 건 사실은 화폐의 가치가 20분의 1 토막 이렇게 나는 거고, 우리가 금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 자체는 금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게 너무 위험하니까 금으로 피신을 간다. 사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23,000불을 간다라는 건, 우리가 금 가격 8배 오를 거니까 이때 막 내 팔자 한번 고쳐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험의 역할이 사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전체 포트폴리오, 물론 제가 이제 자산이 많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많은 건 아니지만 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99%가 금이랑 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정말 그 정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금 투자 같은 경우엔 주식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금 ETF도 있고요. 아니면 뭐 골드바를 살 수도 있고, 뭐 골드바뿐만 아니라 뭐 금팔찌나 뭐 그런 금 장신구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금통장, 뭐 KRX 금시장,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내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실물을 살 거냐, 아니면 실물이 아닌 비실물, 그런 금융자산을 살 거냐, 요거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도 예전에 처음에 이제 금 투자를 시작할 때는 무조건 골드바로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살 때 공인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공인비라는 건 내가 나중에 금을 팔 때 돌려받는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의 효율 면에서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을 한 거잖아요. 플러스
그리고 이런 주얼리는 순도가 뭐 골드바처럼 99.9%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개 뭐 99.5%에서 뭐 99%요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금을 다시 팔 때는 정제료라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제 내가 금을 팔 때 원래 금 시세보다 좀 더 덜 받게 돼요. 이런 부분을 다 따져보면 금 액세서리를 산다라는 게 투자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이 언제 바뀌었냐면요, 이게 투자의 효율만 볼 게 아니라 이 경제적 가치를 같이 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 골드바는 뭐 집에 전시를 해놓으면 뭐 그때마다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자체로 어떤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금 액세서리는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써도 중고 제품이라고, 뭐 원래 이제 중고차나 그런 다른 뭐 핸드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 요인이 되잖아요. 근데 금은 감가 요인은 없고 오히려 10년 뒤에 팔거나 20년 뒤에 팔면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년 동안 실컷 착용하고 쓰고 뭐하고 했는데 금 가격에 따라 올라가서 올라간다라는 건 이 경제적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금 액세서리 같은 거를 원래 좋아하는 편이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냥 골드바로에서 뭐 장롱 어디에 짱 박아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액세서리로 내가 착용도 하고 그런 사용 가치까지 같이 누리면서 금 가격에 투자를 하는, 금에 투자를 하는 이런 게 꽤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다. 물론 저는 금 액세서리를 안 좋아해가지고 예, 안 쓰긴 하지만요. 금이라는 게 점성이 되게 세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끊어지긴 해도 약간 갈리거나 아니면 혹은 튀거나 이러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보통 진짜 한 20년, 막 10몇 년 이렇게 착용하신 분들이 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금을 팔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중량이 0.01돈도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험하게 쓰시면은 진짜 약간은 차이가 나기는 한데 그래도 거의 그런 일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착용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골드바를 산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가짜나 순도가 유독 떨어지던가 하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물고 그런 일들이 웬만해서 발생을 하진 않아요. 뭐 그냥 정상적인 업체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 소매점들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데가 거의 없겠지만 예전에는 일단 그 금의 순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국에 감정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쉽게 금의 순도가 정확한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뭐 그런 이제 순도가 떨어지는 제품이 나오거나 하지는 잘 않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도 금은방에 금 팔러 가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돌 같은데, 검은 돌 같은데 막 이렇게 긁어가지고 시약 같은 걸 떨어뜨려서 이제 금 순도를 확인하거든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최고 순도는 9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99.5%가 원래 순금의 기준인데 그 액세서리 기준으로 순금의 기준이 99.5%인데 얘가 98%인지 97%인지 96%인지 어차피 이 시약에서는 91% 이상이니까 다 같은 거라고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은방들도 그리고 그걸 만드는 공장들도 사실 이 금의 순도가 정확히 뭐 99.5%가 나오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옛날 제품들 중에서 순도가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긴 한다. 뭐 지금도 아주 간혹 있는 것 같기는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종로에 오시면 많은 감정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 비용도 뭐 1,000원, 2,000원 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좀 불안하다면 이런 데서 이제 감정도 받아보시고 금 가격이 지금 대략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부가세를 다 포함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1% 정도가 만약에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 5,000원인 거니까. 근데 그게 한돈 기준이지 보통 액세서리는 최소 10돈에서 뭐 진짜 심한 사람들은 막 150돈 이런 팔찌를 차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면은 10돈만 하더라도 5만 원이고 뭐 20돈 하면 이제 10만 원이고 이게 차이가 꽤 커지기 때문에 순도도 어느 정도는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 금은방들이 왜 가격이 다른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금은방은 이제 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은방도 처음에 그 금은 어디선가 사온 걸 거예요. 뭐 도매업체에서 사오든 소비자한테서 금을 이제 매입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금을 살 거예요. 그게 40만 원에 샀다고 칠게요.
근데 지금 거래되는 원래 기준 시세는 뭐 40만 4천 원이에요. 그러면 금 가격이 만에 하나라도 단 1%만 떨어지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손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금 가격이 1%는 하루아침에도 충분히 오르고 떨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금을 뭐 소비자로부터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도매업체로부터 금을 사올 때 이 금이 언제 팔릴까라는 걸 스스로 이제 사장님들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사오자마자 뭐 1시간 안에 팔린다. 그러면 1시간에 대한 리스크만 지면 돼요. 그 정도의 가격 차이만 벌어지면 되는데 우리는 손님이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3, 4명 온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치, 2주일치의 변동성에 대한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 대비는 어떻게 하냐면 팔 때 가격은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살 때 가격, 그러니까 금은방 입장에서 사람들로부터 금을 매입할 때 가격은 이렇게 낮게 유지를 하고 그래서 이마만큼의 마진폭을 가지고 있어야만 금 가격이 크게 변동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가 플러스 그냥 단순히 사실은 뭐 그냥 그 금은방 사장님 마진을 많이 남기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각 금은방마다 마치 주유소도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르듯이 금은방마다 금을 뭐 살 때 시세도 그리고 우리가 팔 때 시세도 다 다른 이유는 여기에서 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거래량이 많은 그런 금은방이나 뭐 금거래소나 그런 금업체들일수록 당연히 내가 이 사람한테 금을 팔 때 비싸게 사줄 거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금을 살 때 싸게 팔 겁니다.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이 기준이 되는 가격까지 얼마나 이 마진 폭이 줄어드느냐, 그 가격 격차, 스프레드를 얼마나 많이 줄여놓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흔히 종로랑 그 지방이랑 이제 가격 비교를 하시는 손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도 이제 궁금해서 유튜브 촬영을 했다시피 금을 서울에서 파는 것과 지방에서 파는 것 가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가 직접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금속의 성지 종로부터 둘러봤는데요. 이거 혹시 오늘 팔면 얼마예요? 10돈짜리 샀던 건데 39만 2천 원이요. 이거 392만 원. 393만 원. 종로에서는 10돈짜리 기준으로 392만원에서 3만원 사이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 순천으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순천에 가봤는데요. 요거 10돈이라고? 네 10돈짜리 10돈 아니에요. 여기서 요거 10돈이 될 수가 없어 이게. 360만 원에서 70만 원 그 사이라고. 아 360에서 70 정도? 네? 이거 골드바 제가 만든 건데 버젓이 10돈이라고 찍어놨거든요. 그리고 360만원? 375만 원이니. 물론 제가 순천에 있는 모든 금은방을 다 돌아본 건 아닌데 가격 차이가 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로 차이 날 줄은 몰랐네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제가 지방에 금은방을 차린다고 해도 여기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고 진짜 한 달에 막 3, 4명 오는데 종로처럼 가격을 그렇게 받으면 아마 사업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나쁜 행동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실 싸게 사고 싶고 내가 팔 땐 비싸게 팔고 싶은 게 그 사람 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그런 밀집된 뭐 꼭 종로뿐만 아니라 교동이라던가 이런 곳도 이제 되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확실히 금거래하기에는 용이하다. 솔직히 이런 말 하면은 전혀 설득력이 없겠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오셔도 진짜 많이 저렴하게 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 제일 좋은 건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금 사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는 제가 금 투자자였잖아요. 지금도 금 투자자지만 그때 종로에 발품을 막 2시간씩 막 진짜 수십 개의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금값 얼마예요? 뭐 골드바 10돈짜리 살려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여기 가서 물어보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재밌게도 한 20군데만 돌아보시면 팔찌가 됐든 내가 뭔가 살려고 할 때 가격이 처음 생각했던 가격보다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파는 게 최고 좋고 내가 그 정도 발품을 팔기는 너무 귀찮다 라고 하시면 이제 골드바나 이런 주물금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투자용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에 한해서는 금은 기본적으로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붙거든요. 근데 그 부가가치세 10%를 꼭 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되게 금을 싸게 살 수 있는 꿀팁인데 여러분들 만약에 당근마켓에서 생활용품 같은 거 거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그 판매자분에게 부가가치세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판매자분한테 현금 영수증 처리해달라고 우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할까 생각해보면 그냥 뭐 동네 이웃 주민이고 해서 안 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에선 부가세 없이 거래되는 게 합법이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물건을 처음에 구매한 그 판매자는
그 판매자는 이제 뭐 어떤 매장에서 구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물건을 처음 구매한 사람은 이미 부가가치세를 냈어요. 근데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살 때 또 부가가치세를 낸다라는 건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미 부가세를 지불한 제품에 대해서는 또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어서 개인끼리 거래할 때는 이제 이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중고나라나 이런 데 가면 진짜로 금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과 거래를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는 게 합법이라서 그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사기나 절도나 다양한 위험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개인 간 거래, 금과 골드바 이런 것들을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저희 외에도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거래를 하면 첫 번째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정말 저렴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살 때 그 가격대로 나중에 또 그 가격으로 파는 거니까 살 때 팔 때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손실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금은방에서 팔 때는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 다르지만 이렇게 개인 간 거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중개해주는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하면 살 때도 싸게 사고 팔 때는 좀 더 비싸게 팔고 요건 진짜 꿀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금 ETF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ETF라는 게 우리가 주식은 다들 코로나 이후에 불장 겪어보시면서 한 번씩 이제 해보시고 어플도 있다 보니까 ETF는 주식 어플로 하는 거라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고 그다음에 되게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한 0.7% 정도로 되게 낮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ETF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일단 실물 자체는 내가 어딘가에 집에 보관을 해둬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둑이 들지 않을까?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금을 두고 출근을 한다는 게 되게 불안해 하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실물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실물의 형태인 ETF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가장 큰 장점은 보관의 그런 불편함이 해소가 된다. 그리고 살 때 팔 때가 진짜 간편하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품 팔 필요도 없고요. 뭐 중개하는 업체 가서 이렇게 뭐 거래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러니까 되게 간편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수료가 되게 저렴하다는 이 세 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ETF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상장된 GLD라던가 뭐 AIU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수익의 22%를 내는 건데 이제 뭐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250만 원이 공제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쨌든 수익의 그만큼을 내야 되는 세금이 있다. ETF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추천을 드리는 건 이 금이라는 자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오를 때 진짜 무섭게 올라요. 상승 사이클을 한 번 타면은 보통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내내 오르는 특성이 있고 오를 때 막 적게는 막 7배에서 많게는 막 26배 진짜 많을 때 막 100배까지도 상승을 하거든요. 이 큰 수익의 20% 막 15.4%를 낸다라는 건 조금 저는 투자의 효율을 봤을 때 그렇게 썩 좋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실물을 사던가 아니면 금융자산 형태로 살 거면 KRX 금시장이라는 걸 이용하는 걸 저는 좀 더 많이 추천을 드려요. KRX 금시장은 이제 2014년쯤에 이제 정부가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출범한 우리나라에 이제 금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정말 쉽게 표현을 하면 아까 전에 ETF 투자하는 거랑 똑같이 그 같은 주식 어플에서 이제 금 거래할 수 있는 탭이 하나 또 따로 있어요. 거기도 이제 주식이랑 똑같아요. 호가창도 있고 뭐 주수 입력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 입금하고 그냥 뭐 매수 버튼 누르면 매수가 되고 매도 버튼 누르면 매도가 돼요.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더 자세한 방법은 이제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워낙 잘 나와 있고 되게 간편해요. 워낙 뭐 계좌 개설도 5분도 안 걸리고 하다 보니까 누구나 가능하실 거고 어쨌든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을 들어야 사람이 이제 혹하잖아요. 장점은 첫 번째 세금이 없습니다. 그 ETF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금통장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금융자산들은 대부분 다 양도소득세나 뭐 배당소득세나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KRX 금시장은 과감하게 그런 세금을 없애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수료가 정말 매우 저렴합니다. 한 0.2%에서 0.3% 수준이라 사실상 뭐 거의 주식 투자하는 것만큼 수수료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 판다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 자체, 내가 오늘 사자마자 바로 팔아도 뭐 수수료 이런 거 생각하면 뭐 한 0.3% 4%이 정도밖에 손실이 안 나니까 아주 금 투자를 하는데 효율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이 세금이 없다는 것과 낮은 수수료, 그리고 되게 간편하죠. ETF 투자하는 것처럼 주식 어플로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간편함,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그런 투자 방법이라서 내가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KRX를 좀 추천드립니다. 입문은 KRX나 뭐 ETF나 뭘로 하셔도 돼요. 근데 금 투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결국 모든 투자자들은 실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번 계엄 사건 이후에 많이 느끼셨던 부분이겠지만 국가나 어떤 기관이나 기업에 내 자산을 맡겨둔다라는 게 되게 사실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플러스 이 금이라는 자산은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제1순위 환수 대상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도 그런 전시사변이나 각종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는 국민의 금을 이제 몰수할 의무를 줄 수 있다라고 해요. 의무는 뭔가요? 우리 국방의 의무 안 지면 감옥 가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의무는 납세 의무도 안 지면 가는 것처럼 이 의무를 부여한다는 건 우리가 정말 국가는 언제든지 위기의 상황이 오면 국민들로부터 금을 빼앗을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 국가가, 사실 KRX 금시장이라는 것도 적자 사업이거든요. 수수료 0.2% 하면서 그게 운영이 되질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만들어줬을까요? 그냥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 2000년의 역사 동안 국가는 국민의 금을 이제 환수하려고 했던 일들이 정말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 투자를 한다는 건,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화폐의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고, 화폐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자국 화폐, 막 원화를 다 버리고 무조건 막 생필품이든 뭐든 다른 걸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작용을 한다라는 건데, 그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들을 통제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화폐를 갖고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막 금으로 도망가는 행동을 어떤 식으로도 제지를 하려고 해요.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 미국 1934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금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사람을 징역 10년을 처한 그런 이제 법을 내릴 정도로 심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되게 흔해요. 그래서 내가 금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말 금을 안전자산으로서 보험의 역할로서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실물로 와야 되기는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은요, 금과 함께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자산이에요. 그래서 은이 사실 이제는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공학에서 가장 필수재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고, 지금처럼 뭐 5G다, 인공지능이다, 뭐 이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에 가까워진 지금은 더욱더 고도화된 그런 기술의 집약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은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은은 주얼리나 혹은 그런 산업재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실제로 은은 돈으로서, 금과 함께 돈으로서 쓰인 역사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과 은 가격을 겹쳐서 보면 그냥 금 오를 때 은 따라 오르고 금 떨어질 때 따라 내려가요. 그래서 은은 마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처럼 비트코인을 따라가지만 비트코인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약간 변동성이 좀 더 높은 자산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금값이 오른 것보다 은의 상승률이 조금 더 크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은의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은의 잠재적인 포텐셜이 훨씬 더 크다. 금보다 훨씬 더 크다. 은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이 금은비라는 차트인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과 은은 둘 다 돈으로서 쓰였고 지구상에 되게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과거 기원전 3200년부터 지금까지 이 금은비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고대 이집트 이 시대에도 금은비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이거 쭉쭉쭉 와서 뭐 고대 로마 뭐 그리고 이제 뭐 1980년, 2000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데이터가 쭉 나와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금은비의 평균치는 대략 한 1대 10에서 1대 1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금 한 개당 은 15개가 같은 가치였다는 거예요, 항상. 예. 근데 이상하게 1980년 이후부터 유독 금은비가 이렇게나 많이 벌어졌어요. 금 한 개면 은을 84개나 가지고 있을 수 있을 만큼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은이 금에 비해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는 언젠가 다시 저는 역사적 평균치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980년부터 이 금은비가 이 정도로 많이 벌어지니까 은이 뭔가 너무 흔해진 거 아니냐, 아니면 예전보다 은이 잘 안 쓰여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또 아닙니다. 오히려 은이 딱히 매장량이 더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수요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바로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인데, 은이 잠재적 포텐셜이 강한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은에 대한 미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은 조사 기관인 실버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보고서 자료인데요. 지금 은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이제 표시해서 보면 은의 공급이 2022년 1015에서 2023년 1010 그리고 2024년 이렇게 점점 줄고 있어요. 은의 공급은 점점 줄고 있다 이거죠. 은의 산업 수요 쪽을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이 전기전자공학에서 많이 쓰이는데 점점 더 지금 시대가 고도화되고 인공지능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은이 많이 쓰인다고. 산업 수요가 매해 지금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매해 수요량은 막 10%씩 늘어요. 진짜 미친 듯이 폭증합니다. 여기에 더 얹어서 지금 기후위기다 뭐다 하면서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친환경 발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은이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전기차에서도 쓰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은의 수요가 정말 폭증할 모든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수요가 이미 사상 최고치를 매년 돌파하고 있고, 우리가 내년, 내후년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 인공지능이 여기서 끝일까? 앞으로 기술 발전이 멈출까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고 저도 느끼다시피 은의 사용량은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들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줄어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이제 밑에 마켓 밸런스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은이 부족하냐, 올해 은이 얼마나 부족했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2021년부터 이제 마이너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당연히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요. 은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부산물로서 많이 채취가 되기도 하고 재활용으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급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은의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줄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 가격이 너무 싸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금은비로 봤을 때 은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 수요 곡선의 경제학에서 배웠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들다. 둘 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인데 그거에 비해서 은 가격이 아직 너무나도 저평가됐고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가 앞으로 금의 사이클이 4년에서 5년이 더 지속된다라고 볼 때, 원래 은은 금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은 좀 더 특수하게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 모두 은에 엄청나게 큰 그런 잠재적 포텐셜을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은이라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 가격을 따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산업적 특성으로 지금 막 수요가 이렇게 막 증가하고, 지금 요거를 보시면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 중에 한 곳이 이제 런던 금시장이거든요. 여기서도 은 재고가 미친 듯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맥스라고 하는 거래소에서도 지금 은의 재고가 미친 듯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귀금속 거래소인 상하이 금거래소에서도 은의 재고가 미친 듯이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가격이 아직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큰 포텐셜이 터지지 않은 건, 은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큰 요인은 일단 금에 있다라는 거예요. 금이 터지면 그 다음에 은이 따라가는데, 그 은이 따라가면서 이러한 호재들이 가격에 더 큰 반영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그 주식 투자할 때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극단적인 저평가인 주식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 저평가가 끝나질 않는다. 그거는 상승 모멘텀의 트리거가 터지고 나서 이 저평가가 해소될 때 와, 생각해보니까 이거 너무 저평가였네? 라고 생각하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은은 저평가가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상승의 트리거는 금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금의 상승 모멘텀은 4년에서 5년 정도 더 지속될 거고 그때가 가장 피크일 테니까 이 시기에 어마어마한 은이 상승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금에 비해 변동성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금이 뭐 5배 오른다 그러면은 뭐 은은 뭐 10배가 오르고 이제 이런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금 가격이 이제 23,000불 정도를 가려면 8배 정도 상승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은은 뭐 한 15배 이 정도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 얹어서 지금은 조금 더 특수한 게 아까 이 보여드렸던 금은비 이게 만약에 이 트리거로 인해서 다시 과거의 평균치인 1대 뭐 15, 1대 20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은 가격은 1350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이 한 30불 정도가 되니까 한 40배는 올라야 40배가 좀 넘게 올라야 이제 적절한 은의 가격이 되지 않나. 물론 진짜 그 정도까지 될진 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겠지만 이론상 가능하다. 네, 은도 이제 만약에 실물을 산다라고 한다면 실버바나 실버코인의 형태로 투자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실버바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금은방에서 사도 되고 아니면 이제 좀 부가세적인 부분을 절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해주는 그런 플랫폼들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데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부가세도 절세되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줄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비실물 이제 금융자산의 형태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마땅히 뽑을 게 많진 않아요. 그냥 그나마 그냥 ETF가 낫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어쩔 수 없어요. ETF로 투자하면 근데 은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번 오를 때 진짜 무섭게 오르거든요. 막 1970년대에는 은 가격이 30배가 올랐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는 뭐 은 가격이 10배가 넘게 올라요. 적게 오를 때는 막 11배, 많게 오를 때는 막 32배가 상승할 만큼 포텐셜이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사실 이 배당소득세를 내는 게 조금 그렇게 수익의 뭐 15.4%나 22%를 내는 게 조금 많이 뼈 아플 수는 있다. 그래도 뭐 방법은 없다. 금 같은 경우에 뭐 한 10돈짜리 뭐 팔찌를 한다라고 한다면 10돈은 그 금 가격만 했을 때 한 대략 450만 원 정도, 뭐 한 부가세까지 하면 500만 원 정도가 돼요. 500만 원에 드는 공이 뭐 예를 들면은 한 5만 원 정도라고 치면은 500만 원에 5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공임이 이 전체 가격에서 공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보게 될 손실도 1%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은은 똑같은 무게가 가격이 80분의 1 가격입니다. 이게 금은비 보셨잖아요. 가격이 80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퍼센테이지도 공인비가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만큼 나중에 팔 때 보게 되는 손실도 커진다. 그래서 은만큼은 액세서리 형태로 투자하는 건 정말 지양하셔야 된다. 차라리 투자 목적이라면 실버바나 실버코인 이런 투자형 제품을 구매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혀 금과 은에 대한 그런 아직 확신의 정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금만 투자하는 걸 제가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은이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심한데 이제 알트코인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변동성이 너무 무섭잖아요. 물론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금이 워낙 변동성이 낮아서 근데 은도 변동성이 되게 큰 편입니다. 금에 비해서 은의 변동성이 되게 큰 편이고 그리고 또 은이 특징이 이게 금은 이제 좀 약간 그래도 가격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은은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한 번씩 막 미친 듯이 크게 터져요. 그래서 되게 지루합니다. 이 구간이 되게 지루하고 그 지루한 구간 동안 막 금은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때도 막 은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 내가 제대로 투자한 게 맞을까? 아 양배리 그놈 말 듣고 내가 뭐 은 샀는데 아 내가 거기에 홀린 건가 막 이런 정말 온갖 그 생각들이 다 들면서 사실은
투자에 확신이 없는데 은투자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투자에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금만 투자하는 걸 추천드리고, 또 어느 정도 저의 이야기도 듣고 다른 이제 투자 전문가분들, 이제 그런 경제학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5대5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다. 그리고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제 은 100%를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정말 금과 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 모든 포트폴리오는 다 은으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은은 한 가지 문제가, 경제 위기가 오면 가격이 반토막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그때 유독 좀 많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5대5를 말씀드리는 게, 저도 지금 투자 비율이 7대3까지 떨어졌거든요.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면 금의 비중을 좀 높여놓는 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비싸진 금으로 더 싸진 은을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니까, 예, 금을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눠놓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금 뭐 23,000불, 뭐 은 뭐 30배 막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여기에 꽂히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보다 제가 더 본질적으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지금은 금과 은이 오를 거니까 금과 은에 투자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리스크가 있는 시기이고, 화폐가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피처로 금과 은을 반드시 대략 10% 정도라도 꼭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실물을 산다라고 할 때는 정말 제가 운영하는 스테커스라는 곳에서는 이제 부가세도 없이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위탁 중개 거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면 실제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